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장윤선이 어떤 분을 초대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종편에서 뵐 때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 제가 네. 71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60년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이요? 예, 그리고 제가 염색을 예. 하기 전에 사실은 제 별명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학번으로 따지자면은 90학번인데 네. 제 국회에서 제 별명이 80학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염색을 안 해놨더니 네. 이제 나이를 10살 이상 더 보더라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 염색을 이번에는 염색을 했습니다. 강행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부산 지역구의 어떤 큰 시장에 제가 구포시장. 구포시장이었나요? 구포시장. 예. 현장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저는 지나가는 분이 재수야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굉장히 친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그 후보님 아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잘 몰라요. 모르는 분. 잘 모르는데 야, 이 정도로 라포를 네. 형성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현장을 다녔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은 이게 당력으로 당대당으로는 선거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거기는 1000단이고 민주당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100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력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대당으로 해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두세 번 떨어진 미천에다가 그다음에 온 한 형님 한 1000명 있어야 되고 네. 누님 한 1000명 있어야 되고 큰 누님 큰 형님 한 1000명씩 있어야 되고 동생들도 한 1000명 있어야 선거할 수 있군요.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당대당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아. 선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참 대한민국 지역주의 깨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참 이게 영남 지역, 호남 쉽지 지역 않습니다. 어렵다. 예, 예. 그래도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보셨는데 이제 국감이 좀 끝나가는 거죠. 월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어쨌든. 정보위 국감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겸임 상임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상임위 외에 겸임을 할 수 있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같은 이제 정보위원회,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국회 사무처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네. 이런 이제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네. 국정감사거든요. 꼭 봐야 예, 되겠습니다. 아마 근데 뭐 주요 증인들이 네, 증인 안 채택이 나옵니까? 안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좀 김이 빠지긴 하는데 그런데 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실 네. 어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어제 내곡동 갔어 했거든요. 네네네.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해도 되는 내용은 이제 여야 간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네. 국정감사를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국정원 정보위원회도 겸임위원회인데 네. 어제 국정감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말하자면 감사위원회가 거의 다 반대를 해가지고 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고 네. 결국은 보도자료 검찰에 냈죠.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네. 이제 보도자료를 했는데 네. 그 발표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숨긴다고 숨길 비밀이 수 없고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그거부터 그럼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뭐 몸이 아프다 그러고 기자들한테는 사실 어제 오전에 뭐 입원했다고 병원에. 그런데 입원한 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국회에서 좀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만사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숨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마 이번 주에 뭐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네. 확실한 것은 이제 내부에 어떤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 그러니까 문제. 아니요, 인사 문제로 특정되지 않고 아하. 뭐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국정원의 방향, 네. 국정원의 길이 있고 아. 또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정원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정보기관으로서의 길이 있고 네. 국정원법도 문재인 정부 말에 국정원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인사 문제로 불거지고 네. 또는 국정원의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한 스탠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어선 네. 이야기 또 월북 그 이제 네. 감청을 통해 가지고 월북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어떤 뭐 손에 붕대 감은 네.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첩보를 합참보다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 네. 뭐 이런 등등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던 그러니까 국정원의 길과 대통령실이 가기를 원하는 길, 네. 그 사이에 노선 기조실장과 갈등? 그러니까 기조실장은 대통령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이제 길을 이제 고집을 하다가 예. 그것이 인사 문제든 특정 현안의 문제든 좀 부딪힌 것으로 아.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보도들이 취재 경쟁이 좀 되고 있으니까 네. 보도가 나올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감사원에서 예. 서해 피격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 이제 그 사람을 16명이나 네, 살해한. 흉악범들 북송 문제라든지 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답을 정해놓고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몰아와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장은 이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되는 것을 보고서 네. 이분은 뭐냐면 전문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네. 국정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 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당할 수 있겠다. 나도 박지원처럼 고발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가지 못하는 아하. 그런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 나름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좀 자신의 길, 네. 법과 원칙이 정한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리고 퇴임 이후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형사적 책임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예. 그런 좀 스탠스 사이에서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 상관이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이분의 뭐 건강상이든 입원을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됐든 국정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정원이 왜 그만두는지 우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정원도 네. 이게 숨길 수 없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취재해봐라. 근데 취재해보면 어렵지 않게 취재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인 것 같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제 관료사회가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왔거든요. 70년 동안. 네. 그러면 사표를 낼 때는 어떤 절차와 과정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사표를 내야 되고 이게 다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계속해서 교감을 해왔고, 청와대와 말하자면 조율을 속에서 국정원을 컨트롤 쭉 해왔고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사표 내는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통해서 국정원에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는 식으로 네. 사표가 이게 사표 수리 과정이 이제 정리가 되는 예, 거 보니까 이것은 이제 대통령실과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긴밀하게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정원에 바로 이제 하는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그렇군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한 거죠. 상황인 건데. 심각한 거죠.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열일하셔가지고 취재로 밝혀내야 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원장을 안 자르고 기조실장 사표를 수락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리가, 기조와 안 맞으면 원장을 내보냈어야 됐던 그러니까 거 우리가 아닐까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청와대에 있어 보고 또 국가 경영의 한 네. 축을 또 담당을 해봤잖아요. 네네. 대개의 경우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관장, 네. 수장은 이제 원만하게 이제 얼굴이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좀 내세우고 네. 사실상 그 작동은 네.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실세. 실세를 이제 예. 보내는 케이스죠. 바로 이 케이스가 지금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사이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과 네. 조 기조실장 이름이 조상준. 조상준. 네. 이게 완전히 완전 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내가지고 사실상 국정원장은 이제 관료 출신이니까 관료 출신들은 대개의 경우 이게 좀 조직 순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이제 원만한 분 좀 내세워놓고 간판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사실상 뒤에서 일은 조상준이 다 하고. 조상준이 대통령실과 네.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포맷을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어져 버린 거죠. 아. 의외로 관료 출신의 어떤 순응적일 거라고 예상했던 이 외교부 전문 네. 외교관 출신의 국정원장이 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다 실세가 보니까 컨트롤을 못했다. 못한 거죠. 그 책임을 물어서 그만둬라. 아하. 그래야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와, 완벽하게 실력이 이해가 안 되는 됩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해가지고 최측근 검사 출신을 보내놨더니 예. 국정원도 그래도 이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갔다가는 이게 예. 난리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당 의원들 귀에는 좀 그 내부의 갈등 상황이나 이런 예. 것들이 좀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결국 배석을 못하고 아하. 국정감사 전에 사표를 낸 거 보니까 아. 야당 의원들까지는 아직 캐치가 안 될지는 몰라도 네. 여당 의원에게는 예.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조금 좀 공유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마 뭐 2, 3일, 뭐 3, 4일 내에 네. 이 아마 전모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흥미진진한데 네, 사실은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이라서 참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예, 골 때리고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게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국력 5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그 하나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뭐 벌써 3년, 4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망적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인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에요. 그렇죠. 기조실장이 네. 벌써 예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부터 출근한다는 미리 거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예, 미리 다 될까 봐. 준비를 하고 이제 사표 내고 그럼 더 사표 센 사람이 오는 수리하고. 겁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할 더 센. 당연히 그렇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완전히 이게 그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듯이 네, 국정원장도 그런 사람으로 보낼 게 아니면 네, 그 기조실장 이번에 새로 온 사람은 예, 더 이제 네. 눈빛만 봐도 네.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겠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깡패 국가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근데 이게 뭐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스의 눈치만 보는 무슨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정치는 이제 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는 네, 칼로 할 수도 있고 뭐 때때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정치를 총으로 했죠. 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칼로 할 수도 있고 완력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하게 완력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완력,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 청구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칼을 휘두르더라도 이 세상에는 칼로 벨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설사 칼로 벤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검찰과 국가 정부 조직 요직에 검사들을 다 보내놓고서 그것으로부터 말하자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삼고 있는데 그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벌써 균열이 생긴 것이고 대통령실 뜻대로 안 하겠다라는 이제 내부에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새로운 더 센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더 큰 파열음이 생기겠죠. 더 큰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지금 언론과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국정원 기조실장, 네. 뭐 대통령실에서 인사 이래저래 하는 네. 실세들 전부 검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하나도 안 총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장관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칼제비들이 칼 들고 그냥 설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차 보면은 그 뒷칸에 예. 그 칼 들고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로 통찰력 있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몰리면 몰릴수록 더 센 칼제비들이 더 센 칼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칼춤에 이제 죽어나는 사람들 많겠죠. 죽어난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우리는 반발짝씩 국민들과 함께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오늘 살벌한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자, SI 정보가 안 바뀌잖아요. 이거 바꿀 수도 없고요. 바꿀 이게 수도 우리만 없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군 당국이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이거 뭐 세월이 간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미국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군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게 해경의 입장이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선이 감사원 그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어선을 이 사람이 탔고 그리고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중국어 간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근데 다시 그분이 발견된 것은 북측해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다시 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그 결과를 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왜곡을 했거나 아니면은 감사를 잘못한 것이죠. 어제 이제 국정원의 국정감사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일단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SI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제 첩보 역량만 동원된 게 아닙니다. 네. 한미 연합 첩보 능력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네. 말하자면 이게 SI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SI가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첩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첩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제 정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그 노하우와 툴을 가지고서 이 정보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 노하우가 다 있는 겁니다. 분석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첩보와 정보를 분석해서 SI를 생산하는 그 부서 예. 그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납니까? 저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군정보자산만 동원된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는 한미 연합 정보자산이 총동원돼 가지고 첩보들을 수집을 해서 정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이제 정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SI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 직원들이 그걸 판단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와 툴을 가지고서 결정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사원도 사실은 SI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판단은 그거 말고 어디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났을 때 감사원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네. 우리 이 SI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해수부 공무원이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이게 구명조끼도 하고 뭐 한자 써진 네. 손에 붕대도 감고 중국어 선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왜 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이 그러면은 월북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월북 추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 월북이 아니면 네. 그럼 제발로 글로 갔을까? 네. 그러면은 아니면 우리가 뭐 가라고 떠밀었을까? 네. 아니면 북한군이 와가지고 납치를 해갔을까? 예.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맞추려고 그렇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죠. 국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그런데 이게 옛날이 아니고 냉전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다 정보 검색을 그러니까. 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억지 논리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고 국정원 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기조실장이 그만두고 더 센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이제 정권 초에 어떤 국정 운영을 기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권 초 몇 달 동안은 크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금 크게 물론 이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결국 핵심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그리고 동해어부. 그 동해 그 범인 어부. 사실은 흉악범이죠. 네. 흉악범 북송 사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정부를 때리고 있고 네. 또 한축으로는 자신과 대통령 자리를 놓고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정부를 향해서는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을 공격할 때 가장 표의 결집력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풍이잖아요. 네. 색깔로. 네, 색깔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전 정부를 이제 올가매고 네. 그러려고 서해 공무원 사건하고 말하자면 흉악범 북송 예. 사건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고 예. 그리고 그걸로 가려고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무리한 예. 게 나오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부터 쭉 있어왔던 말하자면 뭐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네.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 버리는 부패. 네, 부패. 그러니까 네. 뭐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네. 거죠. 예. 네, 그래 이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전 정부와 현재 야당을 완전히 예. 붕괴시켜 버려서 말하자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예. 초반에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6개월이니까 다 망가진 다 거죠. 망가지고 다 있는 망가진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은 용공, 그다음에 이재명 현 대표는 그래 부패 가는 거죠.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민주당.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정리해 주시고 용공과 부패, 예. 투트랙. 네, 용공과 부패 투트랙으로 완전히 민주당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전략을 짜고 하고 있는데 국민은 옛날 국민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촛불 집회 30만씩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을 향해서 종북 주사파다. 네. 뭐 그다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120시간 노동 또 뭐 육체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이미 이게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엄청 변하잖아요. 맞습니다. 인식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이런 걸로 짜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통하냐? 그러니까. 안 통하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정권 뭐 영공 프레임 그다음에 이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이준석도 당내 쿠데타로 몰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몰아낸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완력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쿠데타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지금 뭐 오만 것들 그러니까 뭐 경찰, 국정원, 뭐 검찰, 감사원, 국세청 다 동원해 가지고 조사, 감사, 수사, 소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도 자기네들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변했는데 완전히 썩은 칼 가지고 이전의 어떤 프레임 가지고서 이걸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회의를 그러니까요. 예. 85분을 뭐 생중계를 한다고. 그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거를- 보고서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더 나오면 지지율 더 떨어져요. 왜? 대통령이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불안한 눈빛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더 불안해 보입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은 엄청 많이 했고 일도 잘하고 준비도 잘 돼 있고 뭔가 말을 하면은 비전과 미래,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을 거두을 수 있을 만큼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께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네.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건데 완전히 반대죠. 안 나타나는 게 오르는 건데 네. 오히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니까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예, 보세요. 예. 예. 11월에 이제 에이펙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예고된 외교 일정이 더 걱정이고 막 이런데 큰일입니다. 어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있지 않습니까? 관훈클럽에 나와가지고 그 시진핑 일당 독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아니 당신네들 말이야 저기 여당에서도 룰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대표 내보내지 않냐. 국제적으로 우선거리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외교를 룰대로 한 거다. 우리도 중국 외교- 공산당도. 그러니까 예. 중국 대사가 결국 외교라는 건 국내 정치의 반영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 우선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양합니다. 욕설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게 나쁘꾸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 그러니까 것이지.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면은 네. 입국 갈 때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 여권 딱 내잖아요. 예. 뭔가 좀 나 한국에서 왔어. 예. 이제는 이러고 내야 되는 이러고. 아, 제가 촛불 직후에 그 중국 가서 3년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깨 뿜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그러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감 진행 중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를 계속 아니 왜 안 들어가는 걸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가진 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전 비용이 뭐 국회 기재위원들께서 따져보니까 1조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5년 가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 공간만 움직인 게 아니라 공간을 떠나는 순간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게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실수나는 게 그하고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 청와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가요. 그 사실은 그래도 청와대라는 게 뭐 영역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리고 뭐 군사 독재 정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의 요체가 압축됐던 공간인데 뭐 패션쇼 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공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납득할 수 없는 경위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드러날 거고 뭐 언제까지 그 감추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아마 이럴 거다라는 가설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고 근데 그 가설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조각들을 가지고서 쭉 이제 검증해 나가는 단계고. 네. 근데 뭐 머지않은 시간에 저는 왜 청와대에 단 하룻밤도 들어가서 잠을 못 주무시는지 네. 그 청와대 활용 방안이나 또는 대통령실 이전 방안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옮겨갔는지 그리고 옮겨가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오만 가지 부처로 다 찢어 발겨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춰가지고 마치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속이고 또 이전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또 부풀리고 하는 것인지 이거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 드러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남겨진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행사의 문제 그 속에서 또 이제 부적절한 수의 계약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네.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네.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구가 맞는다 그러죠. 네, 네, 네. 아구가 맞아가지고 그림이 딱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있잖아요. 단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 뭐 국민 혈세를 대통령실 이전하고 남겨진 청와대 막 국민 혈세가 엄하게 쓰이고 있는데 네. 당장 남산에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장소도 결국은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때문에 네. 결국은 사진도 못 찍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 삶에 네.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국감 끝나면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그리고 사적 채용 문제 그리고 공군 1호기의 민간인 태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용해인 의원하고 이제 네. 민주당하고 해서 8월달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네. 쌓여가고 있는 이 정부의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근데 분명히 한계는 있죠. 예를 들면 국정조사 저희가 여야 합의 없이 저희가 이제 통과시켜서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를 불러들이자 네. 그러면 이제 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나 최소한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이 제보를 해주실 것이고 또는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제보를 해주실 것이고 네.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이 취재를 할 것이고 이런 역량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네. 일정하게 국정조사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들이 좀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검사답게 하지 않을까, 공정하게. 그런데 그 예측이 막 깨지고 있어서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0% 박스권에. 그러니까 네. 그 만옷의 취약 연령이나 박순애 장관 신발 벗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24% 찍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욕설 파문이 있었을 때 또 24% 찍고 그런데도 이제 뭐 계속 30%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은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누구 퇴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요. 퇴진을 시키는 것도 절차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탄핵인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탄핵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이제 엄격한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구성 요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겼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들인데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눈으로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탄핵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전 세계인들이 목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한 구성 요건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그런 지혜가 모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다면 또 어떤 국면으로 발전해 나갈지 네.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건 안 돼. 네. 라고 굳이 예단을 해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들불처럼 끓어오르는 민심을 뭐 정치인들이 하지 말라 하라라고 뭐
이렇게 부러뜨릴 수는 없는 거다. 그 그렇죠.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민심을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제가 촛불 5개월 동안 거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국 기자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독일 언론이 앞으로는 21세기의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으로 가라. 그렇죠. 이런 칼럼이 나왔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엄청난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나라인데 갑자기 근데 왜 그러한 힘이 이제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런 국민들의 어떤 위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그런 국민의 어떤 역량이 과연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마르 헌법 대충 아시잖아요. 네. 그때 당시 존재했던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이것을 헌법적 체제로 정립을 해놨던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이렇게 진보적 정치 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과적으로는 나치라는 히틀러를. 말하자면 인류를 절멸 상태로 몰아냈던 나치를 잉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태우 군사 정권 87년 6월 항쟁을 해가지고 직선제 쟁취를 했는데 근데 결과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는 물론 양김의 분열이 있긴 했지만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잔영이 그림자가 진하게 묻어 있는 노태우 정권의 탄생으로 귀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민주당이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것이 민주주의 뒤에 독재 온다. 이런 흔한 정치 격언이 있는데 네. 그것으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중차대하고 네.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다. 위대한 국민들에게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것으로부터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네. 것이죠.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 시도했다가 두 번째는 가져갔습니다. 근데 뭐 엄청 원래 막 박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뭐 파일을 한글 파일 3개, 원래 이제 검찰이 엑셀 파일 3개. 검찰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할 때 무슨 검찰 써져 있는 그러니까요. 박스떼기 들고 파란 가잖아요. 박스. 근데 예. 사실은 예. 어디 압수수색 가든 간에 그거 뭐 들었습니까? 열어보면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여주기입니다. 예.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예. 요만한 뭡니까? USB에 다 담아서 가지. 예. 그거 봅시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박스는 괜히 들고 다니네. 보여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이게 이미지를 만들고. 근데 하는 되게 거예요. 내부에 보니까 후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은 벌써 70년대 벌써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을 사건 배당하는데 검찰은 여태 손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뭐 예. 일본 가면 일본의 병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사람 주민번호 딱 넣으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진료 이력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종이 차트를 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걸 그 사람 이름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 네. 봐야지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네. 자기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조차도 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팩스메일로 검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뀌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한데 여하튼 잘 안 됐습니다. 예. 잘 안 됐고 검찰이 이제 수사권 뭐 가지고 있고 또 시행령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타겟이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정진상 정무실장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순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 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안팎으로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예, 굉장히 그 어려운 형국이고요. 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칼춤 추고 있거든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막 내가 가는 길 막아서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사람이든 뭐든 뭐 야당이든 또는 국민의힘에 저항하는 이준석 대표든 간에 그냥 다 칼로 그냥 칼질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특수부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복 위에 지금 양복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검사복 위에 양복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특수부 검사식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막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이룰 때까지 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더 센. 더 세게요. 막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네. 이 구석 저 구석 사사시 아마 칼로 찌를 겁니다. 예. 그것이 이 검사복 위에 양복을 걸친 대통령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뭐 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과하다고 평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됩니까? 민생이 됩니까? 아니면 외교가 됩니까? 남북 관계가 됩니까?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 민생, 외교, 남북 관계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냐? 잘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눈빛만 봐도 다른 말 필요 없이 다 알아먹고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네. 말하자면 검찰 조직, 국가 폭력적 공권력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타겟은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공천 시기가 와보세요. 네. 민주당 대하듯이 자기네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앉혀야 될 사람들 공천 주려고 네.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다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한테만 이러는 거 나중에 자기네들 공천할 때 자기네들 모가지가 지금 이렇게 날아갈 거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 오실 때는 욕한 거 사과하시라.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칼이 아니고 말로 정치를 하시라. 이렇게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네. 공천 때 자기 모가지가 안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예. 지금 이 상황이 자기네들한테도 돌아갈 거거든요. 이준석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거기는 맞서 싸우는 거 외에는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오롯이 맞서서 싸우는 것, 싸워서 이 무도한 정권의 실체를 네. 국민들께 알려나가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축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경제와 민생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무도한 중앙당사를 침탈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시정연설 안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어제 합의 다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0대 예산, 10대 민생 예산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공공임대주택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지역화폐 네.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축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싸우고 저항하고 힘을 모아 나가면서 네. 또 한축으로는 다수당, 야당의 역할을 저희가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쪽이 투트랙으로 나간다면 네. 전 정부는 용공, 네. 현 야당은 부패 네. 이걸로 나간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투쟁하면서 네.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 이 네. 투트랙으로 나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민주당의 지지자분들께서는 전재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막 박수 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민주당 잘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어느덧 다 됐지만 벌써 그래도, 다 됐습니다. 네, 근데 꼭 그래도 제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중에는 엄청나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이 있죠. 바로 그 청담동 술자리 술파티 파문인데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정말 왔다면 그래서 김앤장이라는 특정 그 로펌의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국정문란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이 사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 네. 이게 잘못 걸렸다. 네.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입니다. 네. 아, 이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독을 품었습니다. 아. 독기가 올라가지고 네. 이분이 또 이게 잘 나가던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기자들이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특히 독기 품은 기자들은 끝까지 아마 밝혀낼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판을 키운 게 한동훈 장관입니다. 우리가 엄격한 삼권 분립 체제에서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네. 입법부인 국회는 엄격한 삼권 분립 체제에서 국회는 질문하고 묻는 곳입니다. 네. 그럼 행정부는 답하는 곳이에요. 네. 물었지 않습니까? 네. 간 적 있냐고. 네. 그러면은 아니요, 저는 간 적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밤 10시 이후에 집 바깥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해십니다. 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뭐 장관 걸고 무슨 뭐 모든 조폭들이 공직을 조폭들이 손모가지 걸어라. 쫄리면 죽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판을 키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정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한둘이만 더 나오면 네. 이 판 깨지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 무슨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른 말투로 막 네. 흥분도 하고 하던데 네. 엄청나게 키워버렸어요. 저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만사 그렇게 다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드러날 거다. 더더구나 그것이 도끼가 바짝 오른 우리 김의겸 의원인 이상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켜보자.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청담동 술자리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직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담동 주변이 엄청 기자들로 북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파문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정권에게 이게 너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벗어나서 뭐 무슨 옛날에 왕들이 뭐 저작거리에 나와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날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어떤 그 언어 선택이라든지 의미 네. 선택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는 행동 거지라든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용인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외교 무대 가가지고 자국의 국회의원들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해갖고 그다음에 자기네 당 대표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젊은 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 땡땡 저 땡땡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그 풍경들을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도한 것이죠. 네. 무도한 것이고 사람들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검사복 위에 양복 이게 네. 굉장히 잔영이 오래 갑니다. 네.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네. 하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정치 발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앞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예.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은 칼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고 말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힘의 원천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뵐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리고 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좀 살벌한 인터뷰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마련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